또 우리 정치 권력과 행정 권력이 분권화되고 다양화되는 데도 기여를 해왔습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 또 그리고 경기지사 선거의 경우 서울시의 경우는 우리 수도이기도 하고 또 전국 지자체의 모범적인 선거구입니다. 경기지사 선거는 전 국민의 26%를 차지하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관훈 클럽에서는 두 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해서 토론을 열기로 했고 그 첫 번째로 우리 송영길 후보자를 모시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실시되게 돼서 향후 정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초청에 응해 주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님께서는 워낙 유명해서 잘 아시겠지만 사법고시 36회로 변호사해서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셨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지내셨고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특사로 다녀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지내셨고 오선의 의원이십니다. 인천시장도 지내신 바 있습니다.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패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쪽 오른쪽부터 김재현 연합뉴스 정치부국장입니다. 한겨레 21의 김규원 선임기자십니다. MBC의 성지영 디지털 뉴스 2팀장이십니다. 그리고 제 왼쪽으로 김정곤 한국위원 논설위원이십니다. 그리고 하태원 채널 A 기자 선임기자이십니다. 우리 초청해 주신 송영길 후보자님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런 관훈 클럽에 이렇게 초청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0개월 전에 제가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이곳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저의 서울에 대한 비전을 시민 여러분께 소상하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취임을 하게 되면 그 취임사에는 나를 찍어주지 않는 국민도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로 국가를 통합시키겠다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누구든 리퍼블리칸이든 데모크라트든 푸른색, 빨간색을 가리지 않고 전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 정파의 대표를 넘어서 국가 원수로 우리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을 통합시켜야 될 헌법적 의무를 갖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이나 청와대 비서진 구성에 있어서 특정 학교, 특정 지역, 특정 연령, 특정 성에 너무 치우쳐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로 검사 출신들로 대검찰청 부속실을 방불케 한다는 언론의 지적도 있습니다. 첫 일정이 청와대를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시키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반 이상이 이를 반대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설령 옮기더라도 일단 청와대 근무를 하면서 차분하게 1년 정도 준비를 거쳐서 해도 괜찮을 텐데 왜 이렇게 무리하고 졸속으로 해서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걱정이 됩니다. 저 송영길이 서울시장에 나가게 된다면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같은 끼리끼리 모여있는 그런 협소한 내각과 대통령 비서실의 그 속에서 뭔가 백신 역할, 쓴소리를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천만 서울 시민의 민심을 전달해서 윤석열 정부의 일방 독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윤석열 정부의 어떻게 보면 성공에 기여하는 그런 백신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600만 원 소상공인 보증금 선별지급 문제도 제가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해서 국무회의에서 다시 선별지급을 폐지하고 하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서울, 서울이 세종과 같은 지방과 경쟁하는 도시가 아니라
글로벌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아시아의 뉴욕이 될 수 있도록 유엔 아시아 본부를 유치해서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국제기구의 2만여개 일자를 통해 우리 서울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마이스 산업과 금융산업의 중심지로 키워내고 글로벌 수준의 교육을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세제는 완화시키고 공급은 확대하고 금융은 지원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일단 세제 완화는 저희 민주당이 국회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가능합니다. 이미 부동산 1인 1가구 사실상 폐지와 2인 2가구 이상도 6억에서 11억까지 상향할 것을 어제 기자회견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당에서 논의를 할 것으로 봅니다. 공급은 확대할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차질 없이 되도록 민간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공공이 병행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자금, 재정, 금융 지원은 아무리 공급이 되더라도 LTV 50, 60으로 통제되고 9억 이상의 돈은 허그가 보증을 안 해주면 그림의 떡입니다. 집값의 10%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누구나 보증을 통해 우리 청년 세대와 서민들이 10년 안에 자기 집을 갈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문제를 비롯해서 새로운 서울의 비전을 하나하나 준비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저는 이미 인천에서 부도위기 인천을 성공시키고 인천의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뀌었던 성공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도전하는 상대 후보에 비해서 새로운 창조적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토론회 일정을 잡는 데 있어서 후보 선정과 선거일 간의 기간이 너무 짧아서 약간 무리하게 일정을 잡게 됐고, 오늘 이제 송 후보자를 초청해야 되는데 하필 오늘이 대통령 시정연설과 겹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후보자로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좀 적게 받게 되는데 이 준비하신 기조연설을 상당히 강도 높게 오늘 또 비판을 해주셨는데 진행될 토론 결과가 주목이 됩니다. 과정이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장 선거의 정치적 중요성이 상당히 큽니다. 또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서울시장을 거쳐서 대통령이 당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송 후보자께서는 이미 당 대표도 역임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먼저 정치 분야에 대한 질문으로 오늘의 토론을 열어갈까 합니다. 김정권 논설위원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님한테 대한 당내 반대가 좀 심했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진 당 대표가 곧바로 지방선거 출마하는 것에 대한 이것을 두고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걸 수용하실 수 있는지 이런 지적을. 더군다나 후보자님 올 초에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셔놓고 총선 불출마로 386 세대 동료들에게는 용태를 촉구하는 식으로 말씀하셔놓고 지방선거에 나오는 게 이율 배반이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수차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정계 은퇴 선언을 한 게 아니고 불출마 선언이라는 것은 동일 지역구에 4선 이상 출마를 금지시키자는 것이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의 조건이기도 하였고 당내 젊은 의원들의 정치혁신 프로그램의 제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포되어 있는 취지는 제가 5선을 했던 인천 계양구의 새로운 분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저는 당을 위해서 당에 기여하다가 험지라도 당이 요구하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자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정계 은퇴를 할 그런 나이도 아니고 이 경험을 국가를 위해 써야 될 아직 열정과 에너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아시다시피 너무나 어려운 선거이고 대선 때도 경기 서울은 이겼지만 서울은 4.8% 패배한 곳입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직 당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이 천만 서울 시민의 이 도시를 저희 제1당인 민주당이 사실상 포기하는 그런 행태를 취한다는 것은 지지자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감수하고 국회의장에 나갈 수 있는 위치고 실제 2년의 현역 의원의 임기가 나왔는데 이거를 포기하고 이 결단을 통해 나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당내 분란 과정이 있었던 것은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저희 부족함으로 잘 포용을 해서 하나로 모이고 김민석 의원도 이제 우리 선대위원장이 합류해서 열심히 같이 뛰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아마 출마 과정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후보자님은 정치적 고향이 인천이지 않습니까? 네. 인천에 정치적 연고를 두신 분이 지금 서울에 출마하시면서 과연 이게 적절한가? 그리고 서울은 연고로 따지면은 사실은 대학 나온 연고밖에 없는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게 명분이 과연 있는가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그러면서 저 후보자님은 태영호 의원이 북한 출신이 네. 탈북을 해서 내려와서 국회의원 출마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영호 의원까지 비슷한 거는 조금 억지스러운 비유가 아니신가요? 일단 이 서울은 지방 중에 하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글로벌한 도시입니다. 서울은 우리 전체 팔도 백성이 모여서 새로운 희망을 꾸고 있는 그런 희망의 도시이고 우리의 미래로 가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러한 것을 따질 문제인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치인들이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자신의 부친이 충청도라고 충청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제 아내는 서울 토박입니다. 서울서 초중고 태어나서 초중고 대학을 다 나왔습니다. 제 아들 딸도 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저는 학생운동으로 서대문 구치소에서 수용이 되었고 고시 공부는 신림동 고시촌에서 했고 봉천동에서 제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서초동에 사법연수원을 다녔습니다. 그걸 떠나서 우리 인천과 서울은 하나의 메가시티입니다. 하나의 통합생활권입니다. 유승민 의원도 대구에 있다가 경기도로 오셨고 홍준표 의원도 경남지사를 하다가 대구로 가서 대구시장을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부울경 대구하고 다 인천과 서울보다는 더 거리가 먼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후보께서도 강남구에서 국회의원을 하시다가 종로구로 갔다가 지금 광진구로 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왜 지역구로 옮겼냐고 저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 서울시장 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를 고민했던 거 아닙니까? 제가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회의원 당선 선서를 할 때 지역구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저희가 선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인천 의원이었지만 가덕도 신공항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을 해왔고 서울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제가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안철수 후보도 성남 여기 노원구에 있다가 지금 저쪽으로 출마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적어도 송영길이 인천시장을 넘어서 당대표로 전체 문제를 고민해왔고 또 인천과 서울은 하나의 메가시티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조금 무거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에서 박완주 중진 의원이시죠. 성비 사건이 나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따져보니까 사건 발생 자체가 보니까 후보자님이 당대표 시절인 지난해 말이었던 것 같고 불거진 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도 당대표 시절이 후보자님 당대표 시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때 당대표로서 사과하실 의향은 있는지 그리고 민주당에서 왜 유독 이런 민주당에서만 성범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는지 그 원인을 한번 평가를 분석해 보시면 어떻게 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자기가 지휘 감독하에 있는 이런 비서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즉각 제명 조치를 취했고 국회 윤리에 제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본인이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송영길이 당대표 때 이걸 몰랐냐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걸 제가 알았으면 이걸 방치를 했겠습니까? 이게 언론에 보니까 4월 말에 우리 윤리감찰단에 처음으로 피해자가 제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당 지도부에서는 접수하자마자 신속하게 제명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문제도 아니고 보좌관의 자기 지역구 사무국장의 성 논란이었지만 제가 즉각 윤리에 조사해서 제가 당대표 때 제명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12명의 국회의원이
국민 권익위에 부동산 문제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 결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12명을 다 탈당해라고 요구하는 극단적인 제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용납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정치 공세고 저로서는 제가 이것을 파악했을 때는 즉각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이 여부를 떠나서 당 대표를 지냈던 사람으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반성과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드린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안 주셨는데요. 네. 민주당에서 네. 보면은 박원순 전 시장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부산시장님 문제 연달아 있었고 또 박원순 의대 중진 의원이 발생했는데 유독 민주당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꼭 유독 민주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로서는 정말 송구스러운 일이고 저도 그래서 시장이 된다면 그 내부에 철저한 이런 문제를 점검하고 제2의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선거 판세로 조금 질문을 옮겨가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도 보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겠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경쟁자 오세훈 후보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밀리십니다. 오 후보는 거의 한 50% 가까이 나오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30% 안팎 정도로 나오십니다. 이 지금 판세를 인정하시는지 그리고 네. 이런 판세가 나타나는 원인은 본인 생각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기도에 비해서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했다가 공석이 된 상태에서 지금 정치 신과 이제 경제부총리와의 붙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지난 대선 때도 사실 졌고 보궐선거 때는 18% 이상 졌던 곳이고 아직 부동산 문제가 남아있고 또 상대부가 현역 3선 시장이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저의 서울에 대한 비전을 쭉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역대 시장 중에 4선 시장을 한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미국도 루즈벨트 대통령 말고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세종대왕 같은 분이 아닌 이상, 루즈벨트 같은 분이 아닌 이상 4선을 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저도 광역자치단체장을 해보니까 한 4년만 하더라도 에너지가 고갈되고 아이디어가 고갈됩니다. 새롭게 준비되어 있는 저 송영길에게 기회를 준다면 한강 르네상스, 세빛 둥둥섬, 디자인 서울 같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UN 아시아 본부를 유치해서 서울을 비포 애프터로 나눠지게 근본적 전환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계속 개발이냐 이명박 시장 때의 뉴타운으로 돌아가는 식의 그러한 개발이 아니라 우리 임차인들한테 재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공급 정책이 아니라 그들의 금융 지원을 통해 실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고 성과를 냈고 한번 그 내용을 시민들과 만들어주면 저는 충분히 반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것은 오세훈 후보께서 TV 토론을 지금 회피하고 있어서 법정 토론도 토론 한 2번 정도밖에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오세훈 후보 측에서. 그래서 저는 아쉬움이 큰데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세훈 후보께서는 TV 토론에 응해서 이 1000만 서울 시민의 비전을 가지고 충실하게 유권자에게 알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시장 후보로서의 자세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만약에 TV 토론에서 양자 토론만 하시면 충분히 반전 가능하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지금 판세를 뒤집을 반전의 비책이랄지 오세훈 후보와 비교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대체 불가능한 내가 강점이 있다라는 대목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가장 핵심이 부동산 문제인데 저는 부동산은 세제 완화 공급 확대 금융 지원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오세훈 후보가 지금 1년 전에 보궐선거 때 내갔던 슬로건이 처음부터 능숙하게였습니다. 자신은 2번 재선 시장을 했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당선되면 바로 일주일 안에 집값을 잡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처음부터 능숙하게 자기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쭉 발표한 것이니까 1년 내내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2030 플랜. 1년 내내 그림만 그렸습니다. 처음부터 능숙하게 준비된 후보가 아니라
이렇게 거칠게 화려하게 그림을 그리는 시장과 실제로 팔을 걷어붙이고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만들어낸 후보와의 그런 대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유엔 아시아본부 유치가 그런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한 대로 획기적인 세제 완화 문제가 실제 우리 민주당이 수용을 해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입법 조치로. 그리고 지금 공급 확대의 문제는 강동구 둔촌동 12,000세대가 지금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공사비 논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합 내부의 논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공급해야 될 주택이 2만 호 정도에 불과합니다. 매년 8만 내지 10만 호가 공급돼야 되는데 형편없이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면 분명한, 제가 41만 호 주택 공급 공약을 발표했는데 매년 10만 호 정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정확히 준비하고, 그것이 기간이 4년이 걸린다만 그 전에 블록체인을 이용한 이 디지털 자산을 통해 바로 제 임기 동안에 그 개발 이익의 성과가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고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재명 고문께서 우리 후보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 출마를 하면서 어찌 보면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진 후보와 당시 당대표가 그 대선 패배 2달 만에 각자 서울시장과 계양을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걸 두고 이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일단 지적이 있고요. 더군다나 후보님이 서울시장으로 나오시면서 계양 그 지역구를 갖다가 이재명 그 고문께 물려주니까 이게 두 분 사이에 서로 무슨 서울시장과 지역구를 주고받는 거래 관계가 있지 않았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한 대로 서울시장 선거가 이길 수 있는 거, 만약 경기도 도지사로 나한테 가라겠다면 그런 말이 성립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의 후광이 있는 곳이고, 경기도 지사로 송영길을 보내고 본인이 계양으로 왔다 그러면 서로 그런 말이 성립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아시다시피 험지잖아요, 험지. 이기고 싶지 않은 이 선거에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양 문제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이나 당내 의견을 통해서 당의 전략기원에서 수도권의 선거를 위해 요청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관되게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왜 나오냐 그러는데, 책임을 지는 방식이 후보항에 가서 쉬는 것만이 책임이냐,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 어려운 선거에 갑옷을 벗지 않고 다시 한 번이 나서서 전선에 서는 것이 책임지는 것이냐,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우리 국가의 통합을 위해서도 1,600만 표 이상의 지지를 받은 대선 후보가 정계 은퇴할 것도 아닌데 국정에 참여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이 전국의 안정이나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이미 안철수 후보도 나오고 홍준표 후보도 나오는데 그 이재명 후보만 가지고 이것을 마치 집단 따돌리기 하시고 공격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송영길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탈원전 정책 거의 집착 수준에서 진행될 때 원전 건설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태양광 발전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하는 등 소신 발언도 많이 하셨습니다. 반면에 또 의외의 말실수로 또 가끔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송영길 후보자의 개인 정치적 역량과 인천시정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재현 국장입니다. 서울시장이 대통령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정치적 무게감 때문인지, 역대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그리고 역량이 공약만큼 최대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보자에게 신상, 그 도덕성, 주변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저 후보자는 86그룹의 맏형인데 정작 운동권 진영 내에서는 그 인기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 동문이자 40년 친구 우상호 의원부터 송 후보의 출마를 강력하게 반대했었는데요. 집단적 이해관계 논리, 거기에서 초월해서 선을 긋는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좀 개인주의적 성향이 아니냐, 그리고
자존감이 좀 강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운동권의 그런 패거리 문화는 극복해야 된다 봅니다. 저는 운동권 출신이지만 민평련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김근태 선배님의 그 정신을 잇는 민평련이라는 조직이 우리 당의 운동권 출신의 가장 큰 조직인데 저는 뭐 가입을 하지 않았고, 제가 지난 대선 때 운동권 동호회 기득권을 해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불출마 선언하면서. 마찬가지로 검찰 동호회 기득권도 해체해라.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동호회 정권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부터 반성하지 않고 검찰만 비판할 수 없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과 함께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걸 드리고요. 저는 특별히 계보가 없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송파로 이사 온 게 송영길 파다 이런 말도 했는데, 아무튼 제가 소신 있게 해왔지만 그러다고 제가 튀는 행동을 하거나 선당 후사 입장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일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상호 의원이 뭐 저를 비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서울에 계신 의원들 입장에서는 왜 인천시장을 하던 친구가 서울시장으로 온다는 것이냐에 대해서 당연히 심적 거부감이 있는 것은 뭐 저라도 입장에서 당연히 그럴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저는 그분들에게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 대안을 마련해서 내가 무슨 전략 공천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당의 존재감을 만들기 위해서 경선에 임해서 내가 일종의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다는 것을 강조했고, 그런 충정을 많이 이해가 돼서 이제 당이 하나로 통합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예, 8억 원을 신고했더라고요. 네. 그 2010년 인천시장 시절에 마이너스 7,800만 원, 네, 맞죠? 2013년에 3억 원, 거기서 재산이 늘긴 했는데 5선 의원의 당대표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청렴한 것인지 아니면 좀 재테크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글쎄 뭐 청렴, 재테크 이런 개념보다는 사실 좀 재산을 불리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땅 한 평을 소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굳이 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동산 소유에 대한 좀 관심이 없었고, 제 아내도 그런 입장이어서 그냥 공직에 있는 동안 이 공직을 이용해서 재산을 늘려서는 안 된다 이런 좀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까요? 뭐 재산이 약간씩 변동이 있는 것들은 아버님에 대한 그 고지 불고지 문제 차이에 따라 그런 거고, 그때 정치 자금이 들어왔을 때 그걸 넣었다 뺐다 하는 것 때문에 변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지금도 전세 아파트 살고 있지만 우리 서울 우리 무주택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54%입니다. 10%가 높습니다. 그만큼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집 없는 젊은 분들이 다 경기도나 인천으로 가서 집을 사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이런 청년 무주택자가 함께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들의 같은 무주택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풀어보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 앞두고 강남 3구의 송파에 집을 잡으셨는데 월세라도 해도 금액이 좀 나갈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마련하셨는지요? 공교롭게 송파와 인해 있는 게 제 아버님도 송파에 사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저 여동생도 오금동에 살고 있고, 장모님도 이 거여동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처형이 11세대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5천만 원에 180만 원을 계약해서 방 2개짜리를 임시로 계약을 해서 지금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인천시장 선거에 나섰을 때 그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시장이 8년간 부채 7조 원의 빚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비판했었는데 4년 후 보니까 퇴임 때 그 인천시 빚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두고 오세훈 시장은 송 후보에게 서울시장이 될 자격이 있느냐 자질론을 펴고 있는데 저 인천시장으로서 성공했다고 자평하십니까?
부채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상수 시장 때 너무 많은 사업을 이렇게 해놨고 계속 사업으로 진행된 것을 제가 시장에 대해서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완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속 사업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하철 2호선 공사입니다. 수천억이 들어간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 우리 신용석 선배님 와 계십니다만 아시안게임이 유치가 돼서 그 경기장을 열릴 개 이상을 지어야 됐습니다. 그 아시안게임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경기장 건설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별도로 크게 토목사업을 한 게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돼가는 과정에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숨어있는 부채가 2조가 넘었고 하루에 제가 이자를 11억씩 1년에 4천억, 1조 6천억의 이자를 갚았습니다. 숨어있던 부채를 다 해결했습니다. 임기 말에는 흑자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남춘 시장의 인천시는 부채 비율이 전국의 1등으로 양호하게 재정 건전성이 높은 인천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초기에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이 부채를 가지고 오 시장이 실패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고받고 확인한 통계로는 박원순 시장이 시장됐을 때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20조의 부채를 물려받았습니다. 7조의 빚을 박원순 시장이 갚았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오세훈 시장이 시장돼서 또 3조의 빚을 늘려놨습니다. 그 빚의 내용이 도대체 어떤 빚인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송영길의 부채는 인천의 산업의 토대를 바꿔놨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치를 통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최근에 유치됨으로써 셀트리온과 동아제약, 아지노모토와 함께 세계 최고의 바이오 시밀러 단지를 만들어냈고, 세계 녹색기후기금, 뉴욕 주립대 FIT, 체딕 스쿨을 비롯한 국제학교를 유치했고, 하나금융타운, BMW, 보잉사 훈련센터를 비롯해서 이 중후장대형 그런 그레이 이 회색 도시 인천을 글로벌한 도시로 바꿔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박남춘 시장이 송영길 시장 때 만든 것 때문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인천의 산업의 토대를 바꿔놨던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2014년 지방선거 때 낙선하셔가지고 그 연임에 실패했는데 그 어떤 요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참 뼈아픈 지적인데, 그때가 아시다시피 4.16 바로 그 해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선거운동할 기분도 안 났어요. 그래서 선거운동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사실 검은 유세차도 하지 않고. 근데 그게 좀 저로서는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었는데, 선거는 선거대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때 선거는 이 정몽준 후보님이 서울시장으로 나왔고 유정복 후보님이 인천시장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권 때는 정몽준 후보는 친박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별로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박근혜 후보님의 대통령이 비서실장 출신이라서 모든 청와대와 친박이 동원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2번이나 인천의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돌아가셨던 성완종 씨가 충청도 향후회로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엄청난 자금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속에 제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해서 1.8% 차로 졌습니다만, 저는 질 거라고 상상을 하지 않고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다가 그러한 성패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저로서는 또, 그래서清華대학에 1년 공부하면서 새롭게 저 자신을 연단하는, 겸허하게 저를 만드는 소중한 성숙의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시장이 되면 그 도시재생 같은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는 박원순 2기 시즌 2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 지적이 있습니다. 그 이어받고 싶은 게 있다면 대략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이명박 대통령 시장 때 만들었던 뉴타운 열풍을 조정하기 위해서 부동산 경기가 아주 침체됐으니까 2013년, 14년에 출구 전략으로 약 300여 개의 재개발을 취소하고 주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하면 그런 절차를 취한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가로 재개발을 지정하는 것을 너무 소극적으로 한 바람에 공급이 늦어져서 최소한 주택은 4년 이상의 그 기간이 필요한데, 그때 적극적인 인허가 조치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이 병목 현상이 발생한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재개발들은 촉진시켜서 박원순 시장 때와 다르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세훈 시장과의 후보와의 차이는, 오세훈 후보는
신통기획이라 해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이 절차를 빨리 당겨서 민간 위주의 개발을 주도하겠다 하는데 저는 공공개발과 같이 균형을 맞춰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개발은 중간에 수많은 법적 분쟁으로 공급이 차질이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행해서 했던 차이가 있고 말씀을 드리고요. 잘한 것은 뭐냐? 강남에 비해서 강북의 이 지하철 인프라가 현저하게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 발전이 이 강남과 강북의 소득 격차가 큰 문제가 되어 있어서 박원순 시장께서 제2차 철도망 계획을 통해 신강북선,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강북 횡단선을 비롯해서 이런 경절천을 촘촘하게 넣어가지고 이 강북 지역의 어떤 역세권 개발을 추진한 건 너무 잘한 일이다. 이것을 저는 보완해서 강북 모두의 역세권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따뜻한 행정으로 여러 가지 돌봄이라든지 서민들을 위한 배려하는 정책들은 뭐 시민단체 도덕적 해이 이런 분들 철저히 경계하고 해야겠지만 잘한 것은 개성에 가겠습니다. 한 예로 제가 족방촌 동자동을 갔더니 여기 서울역 바로 맞은편 쪽입니다. 한 800에서 900의 쪽방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이 쪽방촌 상담소를 만들어서 그 쪽방에 사시는 분들이 샤워도 하고 이불 빨래를 대형 세탁기를 빛을 통해 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런 좋은 따뜻한 서민들을 베푼 것은 잘 보완하겠습니다. 오 시장이 서민들을 위한다고 요즘에 노후주택에 가서 기자회견 나오고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인데 그 내용은 대단히 거칠고 별로 선전용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안심소득하겠다고 막 그걸 서민용이라고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500명 지금 정책 실험하고 있습니다. 또 6월 말에 한다는 500명. 이 1000만 도시 500명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심소득. 그 다음에 서울런을 론칭했다고 저소득층한테 막 이걸 사교육에 배움의 기회를 줬다고 어저께도 행사장에 홍보를 하시던데 그것도 내용을 보면 서울론 지금 대상자가 5천에서 6천 명 정도이고 실제로 교재비가 많이 들어가서 1인당 64만 원 정도가 투입되는데 과연 이게 일타 강사들 이 강서료만 올려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같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이러한 거칠의식에 보여주는 코스프레가 아니라 저는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직접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어보겠습니다. 그 오세훈 시장은 그 진보 시민단체에 대해서 그 서울시를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취임 후에 시민단체 지원을 대폭 축소했는데요. 그 시민단체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인천시장이 됐을 때 인천의료원이 매년 40억씩 적자가 났거든요. 홍준표 후보께서도 경남도지사 시절에 진주의료원이 적자가 난다 그래서 노조 핑계를 대고 진주의료원을 폐쇄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공공의료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인천의료원이 최초의 제1호 코로나 환자 무안에서 온 중국 여성을 성공적으로 치료해서 보내가지고 그분이 돌아오면서 대한민국 의료 수준에 감동했다고 SNS에 글을 올려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40억 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천의료원이 돈 없는 우리 인천 시민들에게 어떠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는가 그 통계를 가져와라. 이 통계가 좋으면 나는 60억, 100억이라도 지원하겠다. 이런 자세로 행정을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단체가 지금 각각의 복지 사업에 관여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 명분을 위해서 도덕적 해이나 예산의 누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판단의 기준은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가를 평가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이게 무슨 적자가 나니까 ATM 계단하고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매도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보충 질문을 좀 드리면 오세훈 시장이 그런 이제 평가와 정책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이제 그런 분석들을 많이 받아봤고 실제로 그런 혈세 시민의 세금들이 누수되는 다양한 사례들이 이제 적발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 데 대해서 좀 살펴보셨어요. 그러겠습니다. 사안별로 제가 모든 것을 그렇게 일관성 된 게 아니라 사안별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잘 체크해서 그런 누수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서울은 조선시대 한양 수도로 정해진 이후에 사대문 밖으로 그 소위 왕이나 대통령이 이렇게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거의 500년 이상의 서울의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한겨레 김규원 선임지원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 김규원입니다. 최근에 송 후보께서는 방송에 나와서 다음에 민주당 정권이 재집권하면 지금 현재 청와대로 다시 대통령실을 옮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미 시민들한테 이렇게 점점 개방되어 있는 이 시설을 다시 대통령실로 쓰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게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가 약간 확대된 면이 있는데,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임의로 변경했을 때 기간이 종료되면 원상 회복 의무가 부동산 거래 표준 약관에 인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이야기한 것인데, 예를 들어 임대인은 국민이고 임차인은 정권입니다. 5년 동안 임기를 헌법에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께서 선거 시절에 용산 시대를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광화문 시대라고 말씀을 했죠. 근데 당선되자마자 갑자기 용산 시대로 이야기를 해서 국민이 지금도 50% 이상이 반대하는 행위를 일방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는데요. 과연 이게 옮긴다고 이제 문제가 끝나는 것이냐? 지금부터 문제가 시작 아닙니까? 지금 이게 단순 용산 시민들의 교통 문제와 시위로 인한 그런 소음 공해,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저는 외교 국방에 심각한 문제가 노정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외교부 장관 공간을 뺏어서 지금 관사로 쓸 수가 있습니까? 외교부가 지금 무슨 이 대통령 비서실장 공간을 가지고 이 정말 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걸맞는 외교 우전 행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방부를 5개로 쪼개고, 만에 아크로비스에 주무시고 계신데 연평도 폭격 도발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아크로비스에서 용산에 있는 집무실까지 오는데 8분 걸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거며, 당장 워룸으로 가서 이 재난 지하 벙커로 들어가면 지금 청와대 지하에는 60개의 회선이 연결돼서 실시간으로 전방 상황과 모든 게 모니터가 돼서 국군 통수권자가 지금 반격을 해야 될지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바로 지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도 지금 용산은 안 갖춰져 있습니다. 국방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저기 헬기장을 대통령이 전용으로 뺏어간 바람에 국방부 장관 합참부장 헬기장을 노들섬으로 옮기겠다는데, 일반 시민에게 노출되고 개방된 곳에 국방부 장관 합참부장의 헬기가 뜨고 내리면 군사 기밀상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어떤 불순 세력의 공격으로부터도 노출되는 것입니다. 통수권자와 합참부장, 국방부 장관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한 곳에 타격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펜타곤과 화이트하우스를 한 곳에 모아놓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요. 6,500명의 군인이 근무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통령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그렇고, 무슨 구한 말도 아니고 조선시대 말도 아닌데 외국 군대, 아무리 우방이라 그러지만 외국 군대 옆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밖에서 보이지도 않고, 이게 저는 본말이 청와대를 개방한다는데 대통령이 근무하는 공간을 개방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대통령이 떠난 자리 개방이라는 게 무슨 일부 의미가 있겠지만 그게 지속적 의미가 있을지 저는 의문이 큽니다. 당장 저는 교통체증 8분만 했다고 언론이 이야기했지만 그 대통령의 8분 출근 퇴근을 보장하기 위해 수십만의 우리 서울 시민들이 대기하고 기다리면서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 후보님, 근데 죄송한데 조금만 짧게 네, 답변 주십시오. 네. 질문할 게 많은데요. 네. 네. 그럼 결국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대통령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용산에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청와대로 돌아갈 겁니까? 아니면 많은 전문가들은 이참에 세종시로 가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민주당 정부에서 그런 계획을 지금 제대로 안 세워서 이런 일이 난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민석 의원이 대통령 집무실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참에 세종으로 이전하자 이런 그 견해도 하나 정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서울시장 후보로서 그걸 가타부타 말할 단계는 아니고 5년 뒤에 국민의 평가와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청와대가 개방돼서 많은 국민들이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200만 명 이상 네. 신청했다고 하고 매일 4만 명 이상 방문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또 한미 정상회담도 열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뭐 자리가 잡혀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청와대 개방되면 저라도 가보고 싶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와대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80만 명이 1년에 왔다 갔습니다. 개방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실제 집무하다가 마주치는 우리 아이들, 그 관광객들에게 손도 흔들어주고 사진을 찍어줄 때도 있었습니다. 화이트하우스도 그러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다 의사당이든 이 대통령 집무실이든 실제 근무하고 현재 국회가 열리고 있는 그 공간을 다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관광객들이. 근데 정작 이 청와대는 내주고 대통령이 실제 직무하는 육군 본부는 전쟁 기념관에서 보면 국방부 부속 건물이 크게 성냥끝처럼 가로막혀가지고 보이질 않습니다. 세계 선진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다 사진도 찍고 관광객들이 저기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이다 이거를 볼 텐데 저거를 그러면 이걸 허려야 될 건지 앞으로 그러면 의전 행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외국 대통령 왔을 때 취타되나 제대로 된 의전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에 윤석열 당선인에게 그렇게 제안했다 그럽니다. 집무실은 그쪽으로 가더라도 영빈관이라도 활용을 하십시오. 영빈관에 샹들리에도 있고 좀 격식에 같은 의전을 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분명히 다시 이제 영빈관 만든다 그럴 겁니다. 용산에다 영빈관을 짓겠다. 또 관사도 또 지어야 될 텐데 혈세 낭비이고 더구나 그 용산 그 땅은 아직 토양 오염 문제도 검증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용산 기지가 지금 10%밖에 반환이 안 돼 있습니다.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겁니다. 용산 이전에. 용산을 우리 시민에게 역사문화 생태 공간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관련 특별법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용산공원을 대통령 집무실이 뺏어간 꼴이잖아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식의 그러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비판적인 의견이 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출근 시에 기자들과 그 문간에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든가 또는 같은 그 층에서 뭐 비서실장이나 수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뭐 이런 모습 같은 거 이런 건 또 좀 좋은 풍경으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부에서 좀 잘 못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이런 모습. 다 정권 초기에는 전부 다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다 뭐 칭찬하고 그때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와이셔츠 바람에 같이 대하고 뭐 청와대 직원들하고 군대 식당에서 밥 먹고 이런 걸 가지고 엄청 홍보를 하고 뭐 박근혜 때와 다르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대통령께서 그러한 그 코스프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언론 프레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 대통령처럼 포디움에 나와서 정기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받아야 그게 소통하는 거지. 저렇게 남대문에 어디 가서 시장 본다 이게 하나의 쇼가 아니라 그거 한번 하려면 얼마나 많은 경호원들이 고생을 해야 되고 하겠어요.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후보께서도 시장 시절에 제대로 언론 접촉을 안 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시장이 되면 정기적으로 언론 프레스를 통해서 직접 시장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시정 현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좀 전에 용산공원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요. 용산공원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게 국방부 합참 그다음에 한미연합사였습니다. 그래서 용산공원 지도를 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허리 부분이 한 반쯤 잘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다시 이제 그 대통령실이 차지하게 된 것이죠. 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이 대통령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계속 둬야 됩니까? 아니면 정리를 해서 뭐 이를테면 국방부나 합참은 뭐 계룡대라든가 저쪽 그 수방사 쪽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청와대는 또 대통령실은 그 적절한 곳으로 옮겨서 좀 온전한 용산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것인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 외교부와 국방부가 저렇게 징발돼서 이렇게 됐는데 저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고민이 큽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태스크포스 등을 만들어서 수많은 외교 국방 전문가들과 또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UAM, 어반 에어 모빌리티, 소위 나르는 택시 시대가 2028년부터 이제 현실화되는데 김포 쪽에서 지금 인터컨티넨탈 앞에 현대차 본관 건물이 지금 한전 부지에 50층짜리 빌딩을 3개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UAM 기지가 만들어질 텐데 한강 상공을 통해 주 UAM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용산 대통령 진물실에서 반경 3.7km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웜홀처럼 이렇게 통로를 열어주겠다고 그럽니다만 그 통행 금지 지역에 그것도 대단히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미확인 비행체가 바로 대통령 집무실로 진입했을 경우에 식별, 감별해서 요격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 시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각한 저는 도시계획에 뒤틀림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오세훈 시장께서는 오히려 용산시대의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라고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는데 무책임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이 되면 우리 서울시 모든 용산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어떤 대안과 보완책에 대해서 진지하게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용산 개발 말씀하셔서 자연스럽게 여쭙겠습니다. 그 용산은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땅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비창이라든가 한강 주변으로 엄청난 그 개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이제 그런 말씀하셨던 거고요. 근데 사실 여기에 대통령실이 오면서 뭐 계속 부정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많은 제한이 가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용산에 대해서 어떤 그 개발 계획이랄까 청사진 같은 걸 갖고 계신지 그리고 이런 어떤 제한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 60이 다 돼가는데 사람이 다 평소에 자기가 우선적으로는 가치를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선거자는 좋은 이야기 많이 하지만 되고 나면 자기가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바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바로 용산 이전부터 하는 걸 보면 느낄 수가 있는데 오세훈 후보님도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는 한강 르네상스 세빛둥둥섬 노들섬 오페라 하우스 용산 국제복합기지 이것도 이전에 이미 했던 거잖아요. 재선 시장 때 하다가 용산 사태 나면서 이게 취소됐던 거잖아요. 근데 다시 리바이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산을 국제 업무지구로 만들어서 31조를 투입해서 서빙고동까지 다 해가지고 크게 하다가 결국 실패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 국제 업무지구를 만든다 그랬을 때 저는 막 건물만 지어놓으면 바로 무슨 막 외국 유명 회사들이 들어옵니까? 제가 인천시장 했을 때 보니까 청라, 영종도, 송도를 막 개발하고 아파트 숲을 만들고 건물을 지어놨는데 뭐가 유치가 안 되니까 유령도시라고 그랬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송도를. 제가 가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GCF, 뉴욕 주립대, FIT, 조지 메이슨대, 겐트 대학, 삼성바이오 이런 것들을 계속 유치해서 새롭게 아파트 숲이 된 유령 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국제 도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용산 기지창에 막 건물을 때려진다고 국제 업무지구가 됩니까? 그래도 송도 같은 데는 경제특별자유국이라 지방세 면제, 5년, 10년 면제라는 여러 가지 세제 특혜가 있고 땅값을 싸게 줄 수 있었으니까 유치가 되는데 여기 비싼 땅값으로 어떻게 경쟁력 있는 회사를 유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를 만들어 오면 여의도가 다 죽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여의도를 국제금융타운으로 만든다는데 KDB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겠다는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반대하지 못하는 오세훈 후보가 어떻게 서울을 국제금융도시로 만든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UN 아시아본부 유치가 이러한 계기가 될 것이다. 용산 기지창 16만 평에 만약 UN 본부를 유치하게 된다면 여기는 우리 서울시가 주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된다면 주변이 UN 관련 기구나 외교 수없는 그런 마이스 산업의 토대가 되고 변화가 만들어지게 되고 동시에 여의도와의 경쟁 관계 아니라 여의도를 국제금융센터로 보안법 강화로 홍콩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금융 핵심 기능들을 유치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지난 대선에 그 용산 공원 부지를 한 10% 정도 활용해서 공공주택을 한 10만 채 정도
청년이나 신혼부부 위주로 해서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는 그런 대통령 공약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국가 부지니까 국가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어쨌든 서울시장도 많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책을 다시 이 용산공원 부지를 일부 활용하는 그 방안을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지, 제안할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제가 41만 호 프로젝트에 일부 정비청 등의 일부를 활용해서 청년주택 일자리 공급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그 대선 때 공약은 그대로 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정권을 잡지 못했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상황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이 공약을 기초로 그 보완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기존 고민은 어떤 거냐면 직주 근접도인데 직장과 주거를 가능한 짧게 연결해서 이 출퇴근 통근 시간의 번잡도와 비용을 줄여내는 것입니다. 송도를 그렇게 개발했던 건데 일자리, 놀자리, 잠자리가 한 곳에 컴팩트하게 모여져서 걸어가서도 골프장을 갈 수가 있고 걸어가서 직장을 자전거 타고 갈 수가 있고 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어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시키고 시간을 줄이는 직주 근접 도시를 만들었는데 제가 서울을 세 군데로 나눠서 마곡지구는 IT 분야에 집중으로 만들어내고 용산 분야는 AI 분야, 홍태창, 홍릉, 태릉, 창동 쪽은 거기가 창동의 아레나와 이제 노원구 쪽은 거기가 바이오 분야가 들어갈 텐데요. 그렇게 특화시켜서 거기에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청년들의 주거가 같이 연결돼서 직주 근접도에 개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답변을 조금만 짧게 네, 해주십시오. 네, 예. 지금 청와대에 있던 이를테면 그 뭐 거의 모든 이제 시설과 인원이 용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청와대 뭐 본관이나 영빈관이나 뭐 춘추관이나 그 주변에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그 경비 부대들 그 부지가 있습니다. 이 청와대와 청와대 그 주변의 산재한 부지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를테면 그걸 다시 쓰려면 함부로 그걸 뭐 전용하거나 매각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시작이 되면 그 주민들 의견과 전문가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이 용산 문제와 함께 연결시켜서 테스트포스팅을 만들어 준비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제가 올해로 기자 31년 차인데 92년부터 정치 부치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도어스텝으로 기자들과 매일 만나서 이렇게 토론하거나 질의응답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특히 문재인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도 대통령 소통이 문제가 많이 됐고 또 현재 새로 설치된 용산의 대통령실과 이 사무실 설치 같은 거 보면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코스프레로만 볼 건가 그리고보다는 좀 더 많은 기대와 지지를 하는 것도 필요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 실제로 청와대 이전 문제는 뭐 문재인 대통령도 공유했듯이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또 공간의 의식을 결정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꼭 기재해서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까요? 우리 박민 부장님께서 사대문 밖으로 대통령 왕국이 온 건 처음이다 이런 말씀을 주는데 의미심장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삼봉 정도전 선생이 1394년도에 이 한양을 정할 때 인의애지 신에 따라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홍인지문 의가 들어가고 의는 돈이문이 들어가 서대문이 의가 들어갔습니다. 지는 북지문 숭례문 예가 들어가서 인의예지에 따라 사대문을 만들고 보신각에 믿을 신자를 넣어서 인의예지 신에 따라 이 조선 왕조가 되도록 이 어떤 철학을 담아서 이 서울 한양을 만들었는데 이 경복궁에 있던 이 자리를 이렇게 임의로 급작스럽게 국민적 공감도 없이 옮기는 것은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 군대가 바로 옆에인데 무슨 아관 파천대도 아닌데 이 주권 국가의 이 대통령 집무실이 외국 군대 허락을 받아 통과를 하고 그걸 겨우 받아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이 저는 적절한지에 대해서 걱정이 큽니다. 하여튼 뭐 그 문제는 이제 어떻게 대통령실이 잘 정착하고 새로운 국정 운영의 문화를 창출해내는가 이런 게 더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부동산 문제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보수 정당이 서울에서 5%를 이겼는데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이고 많은 서민에 큰 고통을 줬습니다. 여기 관해서 최근에 입장을 표시한 바도 있고 해서 다음은 부동산 문제 성지영 MBC 부장께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는 사실 정책상으로서 가장 핵심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아마 부동산 정책일 것 같은데요. 사실 후보께서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가감히 결별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준 상향하겠다고 밝히셨잖아요. 네. 사실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골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은 실패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실패에 떠나서 부족했다, 잘못 판단했다, 너무 세금에만 의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급과 세금과 금융이 한꺼번에 같이 가야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1인 1주택자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겠다, 양도세 중과 유예하겠다, 이게 사실 대대적인 세제 개편 관련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서울시장 권한이라기보다는 정부와 국회가 움직여야 되는 네. 문제고, 아까도 잠깐 모두 발언에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는 거기 때문에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설득하고 관철시키실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당대표 되자마자 양도세, 종부세를 11억, 양도세를 9억에서 12억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약 7, 80명의 국회의원들이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부자 감세라고 그랬습니다. 청와대도 반대했습니다. 당정회의에서 제가 큰 소리로 청와대 측과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총을 열어서 제가 표결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한 뚝심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이번도 우리가 세금을 내리면 집 있는 사람한테만 그 부담이 가고 집 없는 사람한테는 그 거둔 세금으로 도와줄 것이라는 것은 대단히 착각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그런 동기에 맞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정책의 무능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때리면 당연히 집주인이 갑인데 그 부담을 세입자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입자는 세금 올려서 집 가진 사람을 어렵게 만들면 그 사람은 집 없는 사람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고 5% 룰을 만들면 관리비를 더 올려가지고 유예해 나갑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제가 보완해서 2주택자가 지금 6억 이상이면 중과를 하는데 1주택자를 11억 면세점을 올려놓고 주택 2개 가졌다고 6억부터 중과를 하면 이게 똘똘한 한 채에 비해서 이게 불공정한 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이거 바꾸라고 강력히 어제 기자회견을 했고 당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의총에서 수렴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같이 5선 당대표 출신이 오히려 이런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정책에 대한 발표를 했을 때 이제 포털이나 이런 데 올라온 댓글을 보면 물론 네. 현실적인 정책이라는 면에서 응원하는 댓글도 있었지만 네. 지난 5년간은 뭐 하다가 네. 내지 다주택자들을 지금까지 재인 취급하지 않았냐 네. 이런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십니까? 네, 정확히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가 반성을 하고 대선도 패배했고 채찍을 맞았고 지난 지방선거도 그런 채찍을 맞았습니다. 하나의 변명을 하자면 당시 송영길은 총리를 한 것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었고 당대표도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당대표가 됐을 때는 말기였는데 과감하게 세제를 완화시키고 공급 확대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물론 여당의 중진으로서 왜 지도부가 아니라고 가만히 있었냐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된다고 보지만 국회 정치라는 게 아시다시피 당의 지도부가 아니면 그걸 변경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되자마자 이것을 추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후보께서는 주택 임대차법 합리적으로 개정해서 임대차 시장 안정시키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 임대차 3법 관련해서 본회의 회의록을 제가 살펴보니까 모두 찬성표를 던지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작용 예상하지 못하셨습니까? 당연히 부작용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사실 의무 임대기한 1년이 2년으로 바뀔 때도 이러한 유사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상당히 충격이 있었죠. 지금 이제 2년을 4년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올해 8월에 1차 임대차 갱신권을 이제 행사했던 분들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이중 가격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착한 임대료에 제한을 했고요. 5%를 지키는 그런 임대료에 대해서는 50% 보유세 감면을 일시적으로 지금 촉구하는 그걸 냈습니다. 그리고
추가 보증금은 제가 제안하는 누구나 보증을 통해 3% 이하로 대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아까도 공급 확대 얘기하셨는데 요 질문 잠깐 드릴게요. 사실 서울에 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공급 네. 확대 핵심이 결국은 재개발과 재건축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용적률 500% 얘기하셨고 네. 안전진단 폐지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자면 강남 재건축의 상징 있지 않습니까? 네. 음마아파트 25년째 지금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안전진단도 사실 2010년에 통과를 했는데 네. 만약 후보께서 서울시장 되신다면 음마아파트는 재건축 되는 건가요?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음마아파트 문제도 제가 재건축 만날 텐데요. 이제 재초안 문제, 그러니까 재건축은 주로 이제 아파트 쪽이잖아요. 재개발은 이제 강북 쪽에 주로 비아파트 쪽이 될 텐데 재건축은 조합원들이 다시 집을 가져가기 때문에 추가로 민간으로 공급되는 양은 적습니다. 오히려 재개발이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공급량이 높아서 재개발을 촉진시켜내야 됩니다. 강북 쪽에 주로 되고 있는. 그러나 재건축 분야도 안전진단이 30년 안전진단 안 된 데가 어디에 있겠어요. 목동 요즘 같은 건축 기술에. 그러나 수도관에 녹이 슬고 구조가 너무 낡아서 새로운 형태의 레이아웃을 바라는 요구를 그냥 투기적 소유라고 무시하는 것은 옳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이걸 풀어주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마아파트 문제는 50% 정도가 임차인들입니다. 음마아파트 주민들. 임차인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임차인을 다 쫓아내는 거냐. 임차인들을 500% 용적률로 하면서 전부 다 재정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이 재정착 문제 안 그래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때 음아파트 거주민 50% 이상이 세입자인 만큼 우선 입주권을 줘서 네. 쫓겨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그렇습니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용적률 상향하고 가구수 늘리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고 정비사업 핵심은 사실 소유자한테 있는 네. 건데 소유권이 없는 임차인에게 입주권을 주면 네.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거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내보내고 음. 뭐 다른 사람을 들여보내서 분양권을 받는다든지. 아니 일단은 500%게 되면 일단 현재 평균 250% 용적률이 2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합원들은 일단 새로운 집에 자기 몫을 받고 추가되는 분을 분양해서 추가 이익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분양자를 굳이 이 집 주인이 꼭 선택한 사람으로 하게 될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500% 준 것 자체가 일종의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논란이 되는 게 재초안 문제, 즉 재개발 초과 이익 환수 문제가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 이상 이익이 나올 때 20%씩 재초한 이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재개발의 걸림돌 중에 하나인데 이 액수를 상향해서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찌됐건 분양이 누구한테도 분양을 할 텐데 거기에 바로 들어온 사람들은 전세금 인상의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2년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분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상생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양의 기회를 준다는. 분양 소분양의 기회 받을 수 있는 그 집에서. 그럼 기존의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차인의 경우에 굉장히 적은 금액이 아무래도 좀 낮은 금액. 그래서 그게 할 수 있는 게 누구나 집 프로젝트다. 집값의 10%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값의 10%만 있으면 그게 들어갈 수가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제 공공개발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공공개발에 있어서 그렇게 해가는 주로 SH가 주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음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도 민간이 아니라 공공적으로. 아니 하시겠다. 그 문제는 그 음아파트의 어떤 방식이 될지를 같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일방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고도 제한 문제 잠시 여쭙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3월에 발표한 서울시 2040 도시계획 개혁에 따르면 네. 사실 박원순 시장께서 이제 묶어놓으셨던 게 있잖아요. 고도 네. 제한 문제를 네. 풀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고 60층 높이로 올라간다고 하고 네. 뭐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오세훈 시장이 신속통합기획이다 해서 속도전을 지금 강조하고 네. 있는 상황인데 후보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통기획에 대해서 시도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민간에게만 의존했을 때는 여러 가지 그런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공개발 제가 이번에 41만 호 공급은 주로 80% 부지가 공공부지를 이용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더 속도를 더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둔촌동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철근값과 시멘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돼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원자재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 이전에 시공사와 조합 간에 합의된 금액으로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정을 했더니 조합원들이 불신해가지고 조합 집행부를 규탄하고 있는 게 둔촌동 지금 강동구 이게 지금 공사가 중단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분쟁 그리고 민간에 맡겼을 때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 조합원들 간의 갈등 정보의 불투명 이런 것 때문에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공사가 오도 가도 못하고 중단돼 버립니다. 그럼 공급에 근본적인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정확히 같이 병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 제한에 있다. 고도 제한 문제는 풀어주는데 그 안에서 그게 의무적으로 해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경제성을 갖고 판단해야 되고 이제 시범 아파트에도 저도 대학 4학년 때 그 시범 아파트 저 형 집에서 살았습니다만 그 아파트를 개발했을 때 이제 가장 문제가 일조권 침해 아닙니까? 오세훈 후보도 변호사 시절에 일조권 침해 가지고 유명해졌던 건데 과연 그러면 500% 35층을 했을 때 동간의 일조권 침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과제인데 저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그런 건축 기법과 공학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겠지만 만약 실패한 부분을 굳이 지적을 한다면 국정 운영이 그 본연의 목적에서 좀 벗어나서 약간 이념적인 지향 이런 데 편향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택 정책 같은 경우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주택 안정적 공급 그리고 그 가격의 안정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주택 정책은 이 부자 징벌적 징벌 통한 등의 그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골간이 징벌적 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결별한다는 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그 부족한 수준 네,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 실패 뭐 이렇게 다 규정한 것은 좀 그렇고요. 뭐 십자가 받기 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었죠. 잘못을 제가 수차례 반성을 했고,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높아지고 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 부동산을 몰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다 올라고 다 올랐는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식이 그냥 집 한 채만 가져라 한 사람이 두 채 가지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소련 공산당도 모스크바에 집 있고 다차라는 별장을 지방에 다 가지고 있는데 1인 1주택을 고집한다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 오히려 1가구 2주택도 시골에 부모님들 모시는데 무슨 모텔에서 모실 겁니까? 나는 이런 문제에서는 과감히 풀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거고요. 그래서 부동산 세금을 그런 징벌적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서울시정은 뭐 거의 국가 수준의 시정이기도 합니다. 일부 외교 국방을 제외하면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문제들인데 이번에는 교통방송 문제를 포함한 좀 민감한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하태원 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하태원입니다. 1시간 10분 만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여기 플로어에 계신 우리 선배 임원분들이나 다들 재밌게 듣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5번째 질문 순서를 받았지만 지금부터 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귀를 쫑긋하고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엔의 제5본부 유치 공약이 저는 상당히 참신하게 그렇게 들렸고 만약 그게 실현이 가능하다면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창조적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후보라는 말에 공감을 하는데 결국 문제는 제5본부가 유치가 가능하겠느냐 그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아직은 공약 단계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청사진이 어디까지 만들어졌을지 모르겠지만 뭐 저희 관훈 토론에 나오셨으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해답을 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믿고 한번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유엔 5본부를 유엔 아시아 본부로 지금부터 이제 부르려고 합니다. 이게 좀 시민들이 좀 이야기가 그래서 유엔은 고정되어 있는 조직이 아니라 당면한 인류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구가 만들어지고 있는 형성 단계입니다. 2차 대전 종전 말기에
2차 대전 문제를 철회하기 위해서 뉴욕 유엔 본부와 제네바 본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핵 문제가 발생하니까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의 쿠르트 빌트하임 분이 사무총장 한 시절에 오스트리아 외교부 장관 출신이었습니다. 이것을 IAEA 국제 원자력 기구를 만들고 그 반핵 관련 중심으로 핵 문제 중심으로 제3본부가 비엔나에 만들어졌습니다. 90년대 들어와서는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로부터 인류를 지키기 위해서 UNFCC 기후변화 회복도 시작해서 그 관련 문제를 하기 위해서 케냐 나이로비에 제4본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3분의 2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에는 아시아 본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의 필요성들이 세계적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고 카자흐스탄 이미 자기가 유치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기문 총장을 만났습니다. 전폭 동의하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왜 이게 안 됐느냐?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누가 어떤 조직이 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재정적 결단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걸 하려면 유엔에다가 부지와 건물을 제공해야 됩니다. 모든 본부가 그렇게 했습니다. 유엔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8천억만 투자되면 50층짜리, 30층짜리 3개 빌딩을 만들어서 토지 비용이 우리 서울시 토지가 한다면 충분히 재정적 결단을 할 수가 있고 외교적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새로운 아시아 본부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시장이 되면은 추진 본부를 만들어서 반기문 전 총장님이나 우리 외교 반들을 모아서 또 한덕수 총리 내정자나 박진 외교부 내정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전폭 동의하고 만약에 서울시장이 된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고 윤석열 당선인을 제가 부천에 오신 날 만나 오찬을 같이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께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유치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최대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 때 유엔 사무총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여야를 떠나 외교적 성과를 이뤘다면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과가 될 것이다. 마치 제가 인천시장 때 야당이었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협력해서 GCF 그린 클라이미트 펀드 본부를 유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엔기구가 27개밖에 없습니다. 태국, 필리핀보다 적습니다. 10,000개가 넘는 유엔 관련 기구 중에 7만여 명의 지금 직원이 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 분담금 비율이 7,500만 달러 약 2.78%의 분담을 하고 있는데 유엔 직원은 120여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유엔에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창을 이룰 수 있도록 저는 가장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송영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레종도네르 오피시에 프랑스 최고 국가 훈장을 받아서 마크롱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한 도움 부탁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훈장 수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러시아 오르지나 드로비지 국가 훈장을 받은 사람이고 칭화대 제가 방문학자로서 시진핑 핵심 측근들과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고노다로 고노웨이 아들 가이무다이 씨는 저하고 17년 친구입니다. 커트 캠벨 아시아 짜르라고는 저하고도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다 제가 20년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싸웠던 외교연맹을 총동원해서 제 임기 안에 유엔 총회에서 이 유엔 아시아 본부가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외교적 역량을 가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0초 질문했는데 5분 답을 주신 거 보니까 자신 있는 분야였나 봅니다. 질문에 실패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당선인 한덕수 총리 후보자 등등하고도 네트워크를 한다고 하시는 거 보니 협업이 좀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유엔 본부를 유치하겠다고 하시는 그 공약 속에 보니까 사드 배치보다 낮은 비용으로 서울보다 안전한 도시로 구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국, 러시아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고 아무도 도발할 수 없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일견 맞는 말씀 같은데 그걸 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혹시 그 유치 자체를 이용해서 무슨 인계철선 같은 그러니까 안보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한미군이 인계철선이란 말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쓰지 말아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지금은 아예 그런 개념 자체를 폐기했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인계철선이라는 개념보다는 유엔이 평화를 유지하는 사명을 여기서 감당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유엔 소총 의결로 50선거로 만들어진 유엔이 만든 나라라고 할 수도 있고 유엔이 만들어진 이후로 6.25 때 최초로 유엔군을 파견한 곳이 또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도 유엔군 사령부가 있고 따라서 대한민국은 유엔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인연이 있는 곳이고 세계의 가장 분단이라는 현실이 남아있는데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웅크타트가 공시로 인정한 정말 유엔이 자랑할 만한 그런 10대 경제대국이 됐기 때문에 유엔이 여기에 와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역사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굉장히 미묘한 이슈 중에 하나가 TBS 교통방송 문제가 네.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서울시장에 당선되신다면 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경쟁 후보인 오세훈 현재 서울시장이죠. 서울시장은 뭐 지방선거를 이긴다는 그런 가정이겠지만, 그리고 서울시의회 구조 역시 달라진다는 가정이겠지만, TBS 교통방송의 성격을 아예 교육방송으로 바꿔보겠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일단 그 취지에 동의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그 교통방송을 건드리겠다고 하는 그 저희에는, 그 기저에는 김어준이라는 어떤 형평성을 잃은, 현저하게 정치적 형평성을 잃은 사람에 대한 어떤 손보기 차원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 두 개에 대한 답을 좀 주십시오. 일단 EBS를 비롯한 다른 교육방송이 있는데 굳이 TBS를 교육방송으로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좀 다른 명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교통방송이 중요한 이 교통 흐름에 아침에 출퇴근하는, 오후에 출퇴근하는 운전자한테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시사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보수든 진보든 간에 항상 이 언론의 공정성과 균형성, 사실에 기초하는 것은 당연히 강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진행자가 정치적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십니까? 글쎄, 그런 문제는 뭐 지금 거기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보수 언론이나 이게 얼마나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자에 그나마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게 균형 있게 목소리를 이렇게 밟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것은 언론 내부에 서로 상호 비판, 자정에 맡겨야 되는 것이지, 국가 권력이라는 게 지방 권력이든 마찬가지로 언론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언론이든 예술이든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한 것처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학교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 유엔 제호본부 관련된 연관 질문입니다. 그래서 체드윅 국제학교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용산이나 어디가 됐건 그런 국제학교가 유치될 수 있겠죠. 만약에 제 유엔 본부가 생긴다면, 그 경우에 이제 뭐 어쨌든 뭐 교육의 기회, 일단 굳이 외국의 유학을 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릴 수 있다는 논거를 제시했는데, 그 체드윅 국제학교라는 게 사실은 좀 뜯어보니까 오늘 모 일간지에도 크게 기획 기사가 났던데, 원래 목적과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원래는 여기에 있는 외국인들의 교육 기회를 주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사실은 부유층, 일부 부유층이나 특권층 자제들의 어떤 교육을 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일단은 국제학교는 원래 목적이 거기서 일하는 국제관계 직원들 자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디 지방에 출장이나 어떤 직장을 이전하게 되면 가장 고민하는 게 우리 30, 40대 아빠들이나 엄마들은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교육기관이 없으면 서울하고 이중 살림을 해야 됩니다. 외국에 파견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GCF 그 녹색 기후기금 유치하는데 독일의 본과 폴란드고 나미비아 이런 데과 치열한 경쟁을 했는데, 이 체딕 스쿨이 그 유치에 상당히 그런 가점 요인이 됐습니다. 유엔 직원들 왔을 때 자기 자녀들 어떻게 보낼 거냐.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 학교가 지금 LA에 있는 학교로 미국의 순위 20위 안에 들어가는 상당히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유치했을 때 그만큼 충분한 학생 수가 안 되니까, 외국인이 그 정도, 이 학교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 내국인을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마 지금 40%까지 일정 조건이 되는 내국인 자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목적은 외국인 자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유엔 본부를 유치해야 된다면 유엔 본부 유치와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만들어서 그와 관련된 그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을 만들 때 일부는 내국인한테도 일정 조건이 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부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 서울에 있는 자녀들이 글로벌 수준으로 교육받는 데 기회가 될 것이고요. 서민들에게는 장학금 제도를 좀 많이 활용을 해서 기회도 늘려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국 장애인 전장연이라고 하죠.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의 교통권 보장 시위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송영길 후보 역시 거기 그 대표를 찾아가서 인사하는 그런 사진들 저도 봤는데요. 어떤 약속을 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일단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어떤 예산의 문제고 그다음에 시간의 문제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 같은데 송 후보가 생각하시는 지금 현재 전장현 사태 어떤 해결의 구체적 방식 길지 않게 좀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특장차가 한 680여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매년 20%씩 제 임기 안에 2배로 이걸 늘리겠다 이런 지금 공약을 준비해서 발표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휠체어를 타지 않는 일반 발달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바우처를 이용해서 25% 택시 요금을 내면 75%는 시가 보존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000원 택시로 만들어서 이 비휠체어 장애인들에 대한 교통 편의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이러한 재원 대책 마련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훈님 혹시 짧게 하나 질문 가능할까요? 네. 네, 하나만 더 거론하겠습니다. 그 4.1제 공약도 꽤 뭐 저 같은데 언론인이 근로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로자에게는 꽤 귀에 다가오는 그런 공약이고요. 뭐 저희가 주 5일제 할 수 있겠냐 했을 때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잘 정착이 돼 있고요. 지금 아마 대부분 언론인도 주 5일제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심이 뜨거운 이슈가 될 텐데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공공 분야에서 이제 시범 운영을 해보겠다는 말씀하신 게 맞죠? 맞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 경우에 언뜻 든 생각은 이제 공공 분야에 계신 분들이 4일째 하게 되면 그 행정의 어떤 그 지금과 같은 질의 행정의 어떤 서비스 질이 보장이 되겠느냐. 갔는데 뭐 돌아서야 되고 막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공공 분야를 먼저 콕 집어서 혹시 만만해서 그런 건지 거길 탁 찍어서 그렇게 4일째를 하겠다 하시는 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뭐 민간 부문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공공기관부터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재택근무를 해봤고 앞으로 이제 기가바이트 서울 시대를 만들려고 제가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교대로 함으로써 우리 일반 시민들이 공공기관을 이용한 불편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4+1로 재택근무 기간은 지금 같은 발전된 통신망 체계에서는 충분하게 그 작업의 그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면 서로 간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특히 워킹맘이나 워킹 아빠 같은 경우는 그 아이를 보면서도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대신 우리 시민들이 공공방서 유지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교대를 통해 공공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로써 한 1라운드 일단 질문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1라운드 끝나면 잠깐 이제 이 초청에 응하실 때 감사하는 기분으로 기분 좋은 질문을 좀 드리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서 한 개만 제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송 후보자께서는 사실 시골이 고향인데 형제 4분과 그 큰 조카 5분이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한 뭐 천재 집안으로도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아버님이 뭐 워낙 다독을 하셔서 그런 게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또 송 후보자는 초선 의원 시절에 국제회의에 참석했다가 북한 대표가 자신보다 훨씬 영어를 잘하는데 충격을 받아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또 하셔서 상당히 능숙한 영어를 구사하시고 그 이후에도 중국어, 일본어를 방송통신대에서 공부하시고 또 지금 러시아까지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안이 다 고시도 합격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좀 비결이랄까요? 집안의 공부에 관련된 이런 게 혹시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특별한 건 없고요. 저희 그 이신작칙이라는 것처럼 아이들은 아버지를 보고 따라 배운다는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항상 뭔가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책을 좋아하게 됐고
제 아들도 저를 따라서 되게 책을 좋아해서 공부하지 말아도 책을 많이 봅니다. 그게 큰 힘이 됐고요. 제 공부 슬로건은 뭐였냐면 잘 모르겠으면 한 번 더 읽어보자 였습니다. 그 송후보가 워낙 체격이 좋습니다. 82라고 하던데 예, 손발도 길고 그래서 사실 보면 그렇게 지적으로는 안 보이는데 정말 오늘 답변하시고 들으니까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정책에 대해서 이해도가 깊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일단 사실은 2차 질문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각 그 패널별로 한 개 정도씩 꼭 했으면 이건 건너뛰기 어렵다는 질문을 하나씩 좀 해주시고 송 후보자께서 2라운드에서 좀 질문을 짧게. 답변을 좀 짧게 네, 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플로에도 아주 좋은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소화를 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2차 질문은 처음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정근 의원 시작해 주시죠. 2차 질문도 사실은 많이 준비했는데 뭐 어떤 질문을 할까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실 대목이 아무래도 정치인 송영길의 행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님의 최종 목표가 사실 서울시장은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추론 관측들이 많은데요. 당선되면 당연히 이제 차기 대권주자로 우뚝 서시게 되십니다. 서울시장을 과연 대선으로 가는 정치적 디딤돌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서울시장을 이제 당선된다면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8년을 목표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과가 나올 수 있고요. 오히려 이 질문은 오세훈 시장님이 이번에 하면 4선이 되기 때문에 또 5선 한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직접적인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5년 후에 가는 토론에 대선 후보 토론에 안 나오시는 그때는 초청 안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해주시죠. 예. 예, 외국어에 능통하시고 저 러시아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데요. 뭐 어떤 계기고 좀 어느 정도 뭐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뭐 지금은 푸틴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러시아는 우리에게 또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호불호를 넘어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인천시장 때 그 러일 전쟁 때 침몰했던 바리약, 그 영어로는 바이킹이라는 말입니다. 바리약 함대 깃발을 인천시립박물관에 있던 거를 제가 러시아에 양도 임대하는 걸 계기로 친해져서 그쪽에서 이제 저한테 러시아 국가 훈장도 주게 되고 여러 가지 제가 독립문 관련된 문서도 받아오고 상호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 인연으로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특사로 제가 가서 푸틴을 만나게 됐고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 침략 전쟁 때문에 상당히 좀 저도 비판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제렌스키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연결을 해줬습니다. 거기 안드레이라고 지금 현역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 제 동생인데 지금 그 왓츠앱으로 지금도 소통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저를 만나고 갔습니다. 이 양쪽을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제가 특사를 차이면서 그 젤렌스키와 푸틴 사이에 어떤 절충안을 만들어 보려고 제가 계획을 했었는데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그 시범 사업으로 경인 운하를 팠습니다. 아라뱃길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 서울시 쪽에서는 이 경인 운하와 한강을 연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경인 운하 쪽에 수질이 그 운하지 않습니까? 강이 아니라 수질이 너무 나빠서 연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심지어 이쪽에 있는 그 물을 수질 개선을 위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서울시나 서울시 쪽의 환경단체들은 오히려 이거를 뭐 운하 이런 그 선박 운송 이런 걸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하류에 있는 신곡보를 없애서 과거에 우리가 한강에서 뭐 아시지 않습니까? 물놀이하고 여름에 피서가고 했던 백사장이 넓은 그런 자연 하천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 안에서 그 인천 쪽하고 서울시 쪽 의견이 굉장히 많이 토론이 됐고요. 근데 제가 사실 그 위원회에 있어서 아는데 그 당시에 이 인천 쪽에서 이 연결을 강하게 요구하신 그런 정치인 중에 한 분이 우리 송영길 후보십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만약에 되신다면 이게 연결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 환경단체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연하천으로 오히려 더 바꿔야 되는 겁니까? 한강을? 시장이 되면 지금까지 되었던 양쪽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제가 많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절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부장님. 네. 그 공급 확대 계획 네. 발표하시면서 41만 호를 네. 공급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실 계획인지. 예, 발표를 쭉 했습니다만 이제 마곡 강서, 용산, 홍태창, 그 영구 임대단지 재건축, 또 1호선 역사 개발, 그다음에 제가 내곡동 56만 평하고 구룡마을 15만 평에 대한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또 장기 미집행 공원과 만지도 이런 것들 활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 재밌는 제가 공약이 뭐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물류가 늘어났잖아요. 택배가. 근데 택배할 수 있는 물류센터가 다 서울 도심에 없어서 외곽에 무너져가지고 쿠팡이든 대한통운이든 다 이게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걸려서 자 서울 시내 SH 공사가 가지고 영구 임대주택단지 노후 단지 한 50여 개를 그중에 한 20몇 개를 개발해서 그걸 지하 공간을 개발해 도심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아주 단거리에 바로 물류가 되도록 만들고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영구 임대주택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돈을 벌고 일자리가 생기는 아파트와 도심 물류를 해결하는 계획을 같이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저 김재현 패널이 못한 질문 중에 하나 제가 그냥 픽업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그 양력을 딱 보니까 그 서울시장이 되신다면 진짜 그 어느 때보다 외교안보적 식견이나 국제적 감각을 갖추신 그런 서울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서울이라는 도시가 전 세계에서 몇 번째 손가락에 안 드는 그런 좋은 도시인데 그 안보관에 대해서 그 왼쪽에 이제 태극기를 달고 나오셨는데 그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 조금 불안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들어서 그러니까 미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고 핵으로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 공격의 대상이 되는 북한이 핵을 갖지 말라고 어떻게 강요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제가 이해하는 송영길 후보의 생각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는 한 반면의 일부를 편집한 것이고 제 핵심 내용은 절대 핵 보유 북한을 용납할 수가 없는데 북을 핵을 포기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소위 북한에 대한 폭격을 통해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평화통일 원칙이 우리의 입장이고 또 전쟁이 나면 우리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안보 위협을 해소를 해줘서 보장을 해줘야 핵을 포기를 우리가 유도할 수 있다. 이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아관파천이라는 얘기가 좀 사실은 귀에 좀 거슬리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용산이라는 땅이 그 뭐 원나라, 청나라, 뭐 일본, 미국이라는 외국 군대가 주둔했던 사실을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우리가 회복한다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대통령 집무실로 쓰면서 그동안 우리가 갖지 못했던 땅을 온전하게 우리가 가져간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것을 LPP 그 계약을 통해서 평택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10%밖에 반환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반환을 하려면 앞으로 미군이 평택으로 가더라도 서울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일부 미군 부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3만 평 규모로 그걸 만들기로 돼 있어요. 거기까지 4년 동안 땅을 파헤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토양 오염 문제를 하나도 검사도 못한 상황에서 왜 역사 생태 문화공원으로 지금 반환받는 절차가 진행 중인데 대통령 집무실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모든 계획을 뒤틀리게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지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뭐 지금 사실 서울시의 현안이 되어 있는 심야 택시 문제라든지 뭐 다양한 질문들이 있지만 이게 미처 소화를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플로어에서 선배님들이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참 사회자 패널로서 좀 부끄러운 또 날카로운 질문을 주셔서 소개를 좀 하고 답변을 좀 구해볼까 합니다. 금방 외교안보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일단 그대로 읽겠습니다. 유엔의 제5본부 항공 유치를 내세웠는데 송 후보께서는 과거
주한 유엔 사령부가 족보 없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주한 유엔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 개념이 아니라 유엔 사령부가 현재 유엔 총회의 정확한 의결과 백업이 제대로 불확실하게 돼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유엔 사무총장도 그 발언을 통해 현재 본부 자체가 이름은 남아 있지만 법률적인 유엔 총회 의결이나 사무총장의 백업이나 이게 불완전한 면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송 후보는 어쨌든 그 뭐 미락설도 나오는데 이재명 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으로 이제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당 대표 당선이나 뭐 이번에 후보 선정에도 아마 도움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고문은 2021년 11월 6일 대선 후보 때 집은 공공재라고 발언했고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했다. 토지공인 이에 동의하십니까? 일단 이재명 개란 말은 적절치가 않고 저는 누구 계보가 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송영길이고 이재명 후보는 저보다 정치적으로 한참 후배 아닙니까? 국회의원 한 번 안 해보신 처음 이제 국회에 들어오신 거 저는 5선 의원을 했고 정치로도 선배고 먼저 태어났고 나이로도 단지 저는 당대표로서 우리 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가 되었는데 자기 계보가 아니다. 자기가 지지했던 후보가 아니라고 거기를 적극 돕지 않는 것은 올바른 당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공식적으로 당대표로서 우리 당의 공식적인 대통령 후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재다 이런 문제는 우리 사실 노태우 정부 때부터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도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적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공공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적으로 또 개발을 하고 본인이 하는 것이 그렇지 조화될 문제이지 이걸 공공재라 그러니까 다 사회주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송 후보자는 학구열이 진짜 한번 이재명 바로 알긴가 배우고 네, 또 책 열심히 읽고 사진까지 나오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토론을 했으면 좋겠지만 또 이 토론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시간을 음수하는 겁니다. 약간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수고해 주신 송 후보가 저희 마무리 발언을 간단하게 듣고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훈클럽 우리 여러분께 그리고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제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저희 당도 부족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로남불 논란의 부동산 문제에 저희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부동산 문제 해결하고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땅 한 편 갖지 않았기 때문에 내로남불 시비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우리 전체 서울 시민들이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싸웠던 이 외교적 네트워크 역량이 정말 우리 서울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한번 3선 시장을 했고 이번 또 4선을 할 분에게 맡기보다는 초선의 심정으로 정말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한번 온몸을 바쳐 일해보고 싶은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서울이 새로운 발상으로 변화를 시켜보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한강 르네상스 세빛둥둥섬이 아니라 유엔 본부 유치와 근본적으로 이 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일해보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무슨 일이든지 지금 맡으면 끝까지 뛰어서 성과를 내왔습니다. 인천시장 때도 부도위기에 인천을 글로벌 도시로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당대표를 맡았을 때 결정 장애에 빠졌던 민주당이 그때 필요할 때 분명한 결정을 통해서 뭔가 이걸 매듭을 짓고 진전을 시켜왔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서울시장 기회를 주시면 분명한 결정과 판단을 통해서 서울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자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절히 서울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님과 우리 관훈클럽 패널 6분, 예정된 100분이 넘도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송영길 후보님 성실하게 토론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그 송 후보님께 우리 관훈 토론에 참여하신 데 대한 감사패를 전해드립니다.